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계사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중학생이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기본 어휘를 가나다 사전 순서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가나다 순으로 가부터 시작하는데 우선 어휘라는 게 무엇이냐, 이걸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이 휘자를 보시면 밑에는 과일 과자예요. 과일은 동그랗죠? 그리고 요 위에 있는 것은 짐승, 동물의 대가리입니다. 머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슴도치를 보시면 이 가시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시를 엄청나게 과일처럼 동그랗게 몸을 구부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휘자는 고슴도치란 뜻이 있습니다. 고슴도치 휘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시가 무리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무리란 뜻으로 보통 씁니다. 영어로는 vocabulary라고 하죠. 이 유튜브는 개념어 사전입니다. 학교 공부와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교과서에서 배우는 개념을 얼마나 정확히 빨리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개념어들이, 이 어휘들이 99% 한자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교계사는 부득이 한자를 이용한 개념 설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개념을 하나하나 일일이 외우고 기억해야 합니다. 차라리 한자를 그룹별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한자를 가지고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다라는 점은 이해합니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자를 보면 그냥 본 적이 있어, 이 정도면 충분하죠. 한자를 쓸 수 있는 수준까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유튜브를 따라서 계속 공부하다 보면 쓰는 것조차 어렵지 않다는 점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이 교계사는 사전이기 때문에 가나다 순입니다. 자음의 순서는 알고 계시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렇게 나가는 건 알고 있는데 쌍자음이 문제입니다. 기역이 다 끝난 다음에 쌍기역이 오고 디귿이 다 끝난 다음에 쌍디귿이 온다. 이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문제는 모음의 순서가 헷갈린다는 거죠. 지난 시간 6차 시에 모음의 순서를 설명했습니다. 분해하면 다 됩니다. 만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면 첫 번째,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거나 두 번째, 완전학습을 위한 복습이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많이 노력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완전학습을 위해서, 그리고 편한 공부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선 이 가자부터 합니다. 집가자고, 이것은 가능하다, 옳다란 뜻입니다. 이것은 값이란 뜻입니다. 이 가자는 밑에 있는 것은 돼지입니다. 옛날에는 돼지를 지붕 밑에서 키웠습니다. 이게 지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람도 여기에 살게 되어서 집가라고 하는 거죠. 몇십 년 전까지는 제주도의 경우에 돼지를 집안에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똥을 먹고 컸죠. 그래서 똥돼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집가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족은 요 오른쪽에 있는 밑에 있는 이것은 화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깃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깃발을 이렇게 내세우면 화살을 들고
같이 전쟁터로 나가는 무리들, 이것이 족입니다. 그래서 무리죠.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것은 같은 지붕 밑에서 사는 무리가 가족입니다. 인류는 초기 단계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30명에서 40명 정도의 규모로 핏줄, 혈연으로 이루어진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그 핏줄을 씨라고 합니다. 씨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김씨, 이씨 할 때 그 씨입니다. 핏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커지죠. 왜? 커다란 부족이 공격을 하면 쪽수가 적으면 당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커질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씨족이 뭉쳐서 부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족이 다시 더 커져야 더 큰 힘을 발휘하죠. 그래서 이것이 커진 것이 국가이고, 반면에 민족이라는 건 뭐냐? 민은 역사 공동체, 같이 임진왜란을 치르고 병자호란을 치르고 이런 역사 공동체가 바로 민족입니다. 그래서 언어 문화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역사 공동체여야 한다. 이것이 민족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자, 이 씨족은 핏줄이니까 성이 한 개죠. 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있고 오른쪽은 나의 생자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집단은 처음에는 모계사회였어요. 부계사회가 아니라 모계사회였습니다. 그러면서 모계사회였기 때문에 태어나면 여자에게 소속이 되는 거죠. 그것이 성입니다. 이게 이제 남자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농업 생산을 하면서 힘을 써야 되는 남자들이 중심이 되는 건데, 어쨌든 핏줄로 이루어진 이것이 성입니다. 보통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씨족이 10개쯤 모이면 부족이 되는 것이고, 다시 부족이 10개쯤 모이면 국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씨족이 성이 한 개죠? 그러면 국가는 성이 몇 개가 되겠어요? 10 곱하기 10이니까 100개가 되죠? 그래서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지배하는 시대, 그 피지배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백성이었던 겁니다. 왕이 없는 지금은 백성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국민, 국가에 소속되는 국민 또는 시민이라고 얘기하는데, 시민은 원래는 부르조아에서 온 개념입니다. 부르조아란 뭐냐? 권리와 함께 책임을 이행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조선의 경우에는 아직 국가의 형태로 넘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조선은 부족과 국가 이 중간 형태인 부족연맹체라고 봅니다. 그 다음, 자, 이 백자는 힐백자예요. 희다. 백색이라고 하죠. 그런데 숫자를 따질 때 옛날에는 붓자를 늘어놓고서 개수를 셌습니다. 붓자로 하나 1, 빗자로 2개 2, 붓자로 3개 3. 그래서 위에 있는 요것은 숫자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힐백자에 숫자가 들어가니까 이것은 개수가 돼요. 100백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사람인이 들어가면, 자, 사람이 하예요. 어디가? 머리가. 어느 집단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 가장 경험이 풍부했죠. 그래서 옛날에는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우두머리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백은 우두머리 백자예요. 지금은 잘 안 쓰지만 아버지 형제 중에서 첫째 형을 백부라고 부릅니다. 백부. 그 부인을 백모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요즘은 숙모, 숙부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숙이라고 하는 것은 동생이란 뜻입니다. 아버지의 동생을 숙부라고 하는 것이고 그 부인을 숙모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서양의 귀족 중에서 공작 다음에
오는 게 뭐죠? 백작이죠. 백작. 이 공작이라고 하는 것은 공은 제후, 왕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작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이 백작이에요. 그 다음에 이 혼백이란 말을 쓰는데 자 여기 백자 들어가 있죠? 이건 귀신 귀자입니다. 그래서 혼이라는 건 뭐냐? 이건 넋이에요. 넋두리, 넋이 나갔다. 정신이죠. 백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으로 스며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백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저승으로 가지 못하는 이 혼이 원귀가 되는 거예요. 원한을 지닌 귀신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백자는 넋백자다. 넋두리 이런 말 해요. 이것은 백자에 왼쪽에 나무에 들어갔으니까 나무의 종류겠죠? 동백나무입니다. 기본자 백을 알면 나머지는 음과 뜻을 대충 짐작할 수 있어요. 물론 약간의 예외가 있긴 합니다만. 그러면 이 족자에서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 한민족은 동이족의 후예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이라는 게 뭐냐? 동쪽에 있는 이는 오랑캐 이자입니다. 무슨 말이야? 오랑캐라니. 자, 이거 고구려 벽화죠. 말을 타고 뒤돌아서 활을 쏘잖아요. 이 고구려의 활은 중국 활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래서 큰 활을 사용했기 때문에 요 두 글자를 합해가지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중국은 자기들이 중앙의 문화민족이고 그래서 중화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머지 동서남북은 다 오랑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 쪽을 동쪽에 있는 오랑캐에서 동이족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 활을 쏜다는 것은 바로 기마민족임을 의미합니다. 농경민족이 아니라 유목민족과 관련이 있는 기마민족이라는 거죠. 지금 이 벽화가 색깔이 떨어져서 안 보이는데 이 다리 쪽에 등자라고 발을 거는 곳이 있습니다. 이 등자가 있기 때문에 뒤로 돌아서 활을 쏠 수 있는 거예요. 유목민족이 무서운 건 뭐냐면 때로 몰려와서 화살을 쏴대고 쫓아가면 도망가면서도 뒤로 돌아서 활을 쏘죠. 가까이 오면 활에게 당합니다. 우리 민족이 특히 경상도 쪽은 이 기마민족과 관련이 깊어요. 김씨들이 그렇습니다. 김씨. 그러면 이제 이 족의 이 보라고 하는 건 기록한 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족보라고 하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런 게 족보입니다. 12세는 누구였고, 그러니까 일대에 시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김해 김씨 하면 그 최초의 할아버지 시조가 김해에서 살았는데 그 김해를 본이라고 합니다. 본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쭉 내려오겠죠. 그래서 12대 손은 누군데 이름이 자경인데 그럼 13대는 또 이름이 뭐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아들 이름은 무엇이고 자가 뭐고 그러니까 자라고 하는 건 이제 어른이 된 다음에 붙여진 호칭입니다. 그래갖고 몇 년생이고 뭐 을사년생이다 이런 걸 적어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배우자는 이름이 뭐고 뭐 이렇게 가족 관계를 여기다 쭉 써요. 왼쪽으로. 그리고 14대가 끝나면 15대를 기록하는 거죠. 이것이 족보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고 이 족소가 라고 하는데 속은 속한다는 뜻입니다. 즉 패거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학에 소속된 속한 고등학교 이것이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그리고 사범대학 부속 중학교 그래서 부중부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가족의 형태는 그럼 어떻게 바뀌는 거냐?
자, 이 가족 형태를 보세요. 아이들이 있고 내가 남자라면 자, 내가 있고 부부가 있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요 안에 나와 자식들만으로 이루어진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핵가족이라고 합니다. 씨란 뜻이에요. 씨. 핵실험. 핵이 분열되는 거죠. 핵인데 한 쌍의 부부와 미혼 자녀. 이것을 핵가족이라고 합니다. 한 쌍의 부부와 미혼 자녀. 부부예요. 근데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대가족이었죠.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도 있었던 경우가 있어요.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바뀌었는데 지금은 1인 가구가 많다고 합니다. 이 가구란 법적으로는 가구란 말을 써요. 가구. 한 가구 두 가구 얘기하는데 이 가구라는 건 주거와 생계를 함께 할 때 가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핵가족은 이 경우는 몇 가구가 한 가구에 몇 명이 되는 거죠? 4명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가계라고 하는 건 자, 할아버지에게서 아들로 계통이 넘어가죠? 이게 가계예요. 이 개는 이을 개자입니다. 요거는 실사가 뭔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다는 뜻입니다. 있다. 그래서 계통 가계라고 하는데 이 개자가 들어가는 글자는 계통, 계보, 아까 족보 했었죠? 이런 때 사용하는 낱말입니다. 우선 요 정자부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정 대신 조정 이런 말을 쓰는데 조정 대신이라는 건 그 신하들 중에서 높은 벼슬을 대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조정이라는 건 뭐냐? 임금과 신하들이 모여서 나라의 정치를 의논하고 집행하는 곳, 이것이 조정입니다. 조정. 요 정자에 엄호민변이 들어갔어요. 이것도 역시 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에 있는 뜰이에요. 뜰. 그래서 요즘은 다 아파트에 살지만 대부분 아파트에 살지만 옛날에는 다 어쨌든 단독주택에 자기 뜰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보내는 거 뭐죠? 가정통신문이죠. 가정통신문. 가정으로 보내는 통신문입니다. 그 다음 정원이라고 할 때 이 원은 이렇게 네모가 쳐져 있죠. 그래서 네모가 쳐져 있는 동산입니다. 동산 원자예요. 그래서 뜰과 동산을 정원이라고 합니다. 경복궁 가보셨나요? 그 궁전 뒤에 그 나무와 꽃을 심어놓은 그런 곳도 있었죠. 여자들이 거처하는 곳. 그래서 이렇게 뜰도 있고 꽃밭도 있는 동산도 있는 이것이 정원입니다. 그 다음 재판을 받을 때 어디로 가요? 법정을 가죠. 옛날에는 건물이 있으면 이렇게 네모로 건물이 쳐져 있고 요 안에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사진을 보시면 이거는 1887년 미국에서 개인의 이게 지금은 시멘트 바닥이지만 옛날에는 그 잔디가 약간 있었어요. 잔디가 있는 뜰에서 자 공이 멀리 도망갈까 봐 이렇게 천으로 막고 있죠. 네. 그래서 테니스를 즐기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그 미국은 귀족이 없으니까 자본가 즉 부르주아가 그 넓은 자기 집들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정구를 쳤죠. 테니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뜰에서 하던 공놀이기 때문에 정구라고 하는 거예요. 뜰정자 씁니다. 뜰. 테니스. 그러면 이왕 그 공얘기가 나왔으니까 축구는 왜 축구죠? 축의 뜻이 뭐죠? 찰축자입니다. 축구. 차다. 그럼 농구는 농구 코트에 그물 망태기가 있죠?
그물망태기 농자예요. 배구는 밀칠 배자입니다. 배척, 배격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코트의 공이 코트 바닥에 떨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밀어내는 경기가 배구입니다. 그럼 야구는요? 야구는 들야자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들판에서 치고 달리는 것, 이것이 야구죠. 그 다음 가보, 집안의 보물이죠. 보물. 보물은 보화라고도 합니다. 금은 보화. 자, 위에 글자는 바뀔 화자예요. 이건 음이고 밑에 게 뜻입니다. 형성 기억하시죠? 한쪽은 한쪽은 뜻. 그러면 이 조개패는 다 재물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물건이 화물이죠. 화물. 그래서 배나 비행기로 보내잖아요. 화물. 그래서 보화, 금은 보화할 때 그 보화가 보물이란 뜻입니다. 물은 물건인데 이 보물 중에서도 가장 그 격이 높고 규모가 큰 것을 국보라고 합니다. 나라의 보물이라는 거죠. 나라의 보물. 그럼 우리나라 국보 1호가 뭡니까? 네, 남대문입니다. 이것이었는데 그 70대 노인이 이걸 방화해가지고 타버렸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옆을 보술해가지고 새로 만든 겁니다. 지금 이 거뭇거뭇한 건 옛날의 돌이고 이 돌들은 다 새로 끼워 놓은 돌들이에요. 결국 그 노인은 뭔가 사회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그 분노가 이렇게 남대문으로 향한 거죠. 그래서 결국 사회라는 건 한쪽이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모른 척하면 결과적으로 모두가 이렇게 피해를 입게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라도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사회 공동체가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남대문을 또 뭐라고 또 부릅니까? 숭례문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남쪽은 오행으로는 화이고 불, 그 다음에 인의 예지신으로는 예예요. 남쪽이 예입니다. 그래서 예를 숭상하는 문, 그래서 숭례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동쪽은 오행으로 목이지만 인의 예지신으로는 인입니다. 그래서 동대문을 흥인문이라고도 하죠. 이 오행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금은보화라는 말도 쓰지만 보패라는 말, 이게 조개패자인데 재물을 의미한다 그랬죠. 보패라는 말이 보배라는 말로 바뀐 겁니다. 우리 집의 보배는 보배. 그 다음 가친은 피부치, 혈연을 친이라고 해요. 그러면 아버지 쪽은 뭐라고 하죠? 부친이라고 하죠. 엄마 쪽은 모친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부친과 모친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양친이라고 그래요. 이 양자 알아야 됩니다. 두 양자예요. 두 개. 그래서 친이 둘이기 때문에 양친이라고 얘기하죠. 이거와 함께 양반이란 말도 설명합니다. 자, 조선시대 때 벼슬 하려면 문반이나 무반에 들어야 되죠. 반이라는 건 여러분들 학급에서도 1반, 2반, 3반이 있죠? 이 반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구수록입니다. 가운데 들어있는 건 칼도자예요. 구슬을 칼로 자르는 거죠. 그래서 이건 나눌 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몇 학년 1반, 2반, 3반 이렇게 얘기하죠. 나눌 반자입니다. 그래서 문으로 나누는 것이 문반이고 무 쪽이 무반입니다. 그러면 문반에 들거나 무반에 들려면 시험을 쳐야 되죠. 과거 시험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과 시험을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과 시험을 보는 거죠. 그래서 문반과 무반을 다 합해서 얘기할 때 문무백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벼슬아치. 하여간 두 개이기 때문에
반이 두 개이기 때문에 양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양반이라는 것은 시험에 합격해서 이 문반이 되거나 무반이 돼야 양반인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3대에 걸쳐서 그 문반이나 무반이 되지 않으면 양반에서 떨궈져 나가야 되는데, 아까 봤던 족보를 근거로 우리는 양반입네 그랬던 거죠. 그 다음, 이 친과 관련해서는 친척을 이해해야 됩니다. 친은 핏줄이라고 그랬죠? 핏줄. 우리는 그럼 누구 핏줄이라고 합니까? 아버지 핏줄이라고 믿었잖아요. 사실이 아니지만. 그래서 아버지 쪽의 무리를 아버지 쪽의 무리를 친족이라고 합니다. 족이 무리족자죠? 그럼 엄마 쪽 무리를 뭐라고 합니까? 척족이라고 합니다. 척족. 그래서 이 친족과 척족을 합해서 뭐라고 해요? 친척이라고 하는 겁니다. 친척. 그 다음에 역사시에 나오지만 척신, 외척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척이 뭐라고요? 여자 쪽이죠. 그래서 왕비의 오라버니거나 뭐 남동생 이렇게 돼서 벼슬을 한 신하, 이것이 척신입니다. 그런데 신하뿐만이 아니라 그 무리들이 뭐 나는 뭐 이모네 고모네 하면서 들러붙죠. 그래서 왕비 쪽의 그 떨거지들을 외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외척들이 세두 정치를 하죠. 나라 정치에는 그 피부치들, 친척이 들러붙으면 안 됩니다. 나라가 망해요. 자, 이건 뭐냐? My family인데, 자, daddy, 아빠, 엄마죠. 나예요. 그러면 형제 자매죠. 이게 나면 형제 자매예요. 그럼 형제 자매에서 형과 제의 차이가 뭡니까? 남자 형제 중에서 나이가 나보다 많을 때 형, 나보다 나이가 적으면 제, 여자 중에서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자, 나보다 어리면 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형, 매형, 형부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형제, 자매, 남자는 형제, 여자는 자매, 위냐 아래냐 따지면 됩니다. 그러면 부모죠. 부친, 모친이에요. 그랬을 때 아버지 쪽 피부친을 뭐라고 한다고요? 친족이라고 한다 그랬죠. 친족. 이쪽은, 어머니 쪽은 척족입니다. 물론 어머니 형제도 다 척족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쪽은 다 척이에요. 척. 그 다음 가훈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가화만사성.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죠? 그래서 이 가훈으로 많이 쓰는 게 가화만성입니다. 훈은 가르칠 훈자예요. 훈육. 이 훈은 좀 때려서라도 가르칠 때 훈이라고 합니다. 교육이라고 할 때 교는 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훈은 무력을 써도 됩니다. 그래서 학급에는 급훈이 있고 학교에는 교훈이 있죠. 그래서 훈은 말로 가르치는 것, 그리고 교는 글로 가르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교화시키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화는 바뀔 화자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걸 강제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교화라는 건 강제로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 개는 말로 열십자죠. 하나 둘 셋 넷 따지는 것입니다.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올 돈이 얼마고 나갈 돈이 얼마고 이런 것을 따지는 게 가계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이것을 기록해 놓는 것을 장부라고 하죠. 가계부. 가계부. 자, 이 개는 계산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생계를 잇는다라고 할 때 생은 뭐냐? 살기 위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계라고 하는 건 생존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별주부전이라고 하는데 별이라고 하는 건 자라예요. 자라. 자라. 토끼가
그 거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라죠. 자라한테 뭐라고 합니까? 육지에다 내려놓으니까 토끼가 토끼면서 자라에게 자라 그랬죠? 농담입니다. 자, 주부라고 하는 건 육품에서 팔품에 해당하는 벼슬 이름이에요. 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인데 고대 소설의 특징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고대 소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 다 전기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전기가 뭔데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어서 그 다음에 뭐가 되었다. 신선이 되었다. 이런 게 전기죠. 그래서 고대 소설은 다 제목이 무슨 전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 계획. 획이라는 건 긋는 거죠. 그을 획. 그래서 요땐 뭐라고 요땐 뭐라고 이것이 이런 것이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 다음 계산. 산은 산수입니다. 산수. 그래서 이제 그 작은 합을 소계라고 하고 전체를 다 합하는 걸 합계. 그러니까 몇 개 하면 소계. 다시 이 항과 이 항을 합하면 합계. 전체 다를 합하면 총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바둑을 두고 나면 집수를 계산하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계가라고 합니다. 계산하다. 계책. 책은 책략입니다. 책략. 그러니까 꾀예요. 꾀. 계책을 세우다. 계략을 세우다. 계략을 쓰면 줄일 약자인데 이건 조금 그 음산한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이것이 책략인데 그런 사람들을 제갈공명 같은 사람들을 책략가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 계량기 아시죠? 예, 무게나 길이를 재는 거. 양을 재는 것이 기입니다. 이 기자는 간단한 것일 때, 기구일 때 이 기자 써요. 복잡한 건 기계라고 할 때 그 기자를 씁니다. 그 다음 계측. 자, 3월이 되면 학교에서 키는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고 하는 걸 재죠. 그것이 계측입니다. 그 다음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거 측우기. 측우기죠. 측우대. 대라고 하는 건 높고 평평한 곳에 올려놔야 정확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높고 평평한 게 대입니다. 당구대, 탁구대. 측은 왼쪽에 물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건 물의 높이를 재는 거예요. 이게 측우기죠. 그 다음 집에서 기르는 동물, 그것이 가축입니다. 축은 기를 축자예요. 그 동물을 기르면 축이고 사람을 기르면 목입니다. 목. 교회의 목사 있죠? 목사. 그래서 이 동물을 기를 때 그래서 협조를 얻으려고 하는 이익단체가 농협이죠. 수산업, 그 다음에 수협도 있어요. 어업 관련, 농업 관련, 어업 관련인데 목축업, 그러니까 소나 돼지 이런 걸 키우는 것이 목축업이죠. 업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입니다. 축산업협동조합, 줄여서 축협이라고 하죠. 축협. 그 다음 집에서 나가는 것, 이것이 가출입니다. 그런데 이 가출과 이 출가와 이 출가 헷갈려요. 가출은 집에서 나가는 건 무단 가출이에요. 무단이라는 것은 근거 없이 이유 없이 이것이 무단 가출할 땐 이렇게 쓰는 거고 자, 요 앞뒤를 바꿉니다. 출가, 집을 떠나답니다. 이것은 집을 떠나서 도를 닦기 위한 거예요. 수도를 합니다. 도를 닦는다. 닦을 수. 시험에 떨어져서 또다시 닦으면 재수죠. 3번 하면 3수가 되는 거죠. 수. 닦을 숫자예요. 그런 사람들을 수도승이라고 하죠. 중. 그러는데 이 출가와 이 출가는 다릅니다. 이 가짜는 왼쪽에 계집녀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 가짜는 결혼하다라는 뜻이에요. 딸을 시집 보내는 거죠. 출가 외인. 옛날에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 여자는 시집가면 남이죠. 집안일에 관여할 수 없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이 가를 뭐라 그러냐, 딸을 여의다 결혼시켰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여의다, 부모님을 여의다, 그래서 이 여의다의 원래 뜻은 이별하다란 뜻입니다. 물론 사별, 죽어서 이별하는 것도 역시 이별에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 가짜인데 뒤에 전미사로 붙으면 명문가, 집안이라는 뜻이죠. 그 집안, 이름 있는 집안. 그 다음에 음악가, 미술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가짜가 들어가면 그 분야에 뛰어난 이란 뜻이에요. 내가 종이에다 그림을 끄적댔다고 해서 내가 미술가가 아니죠. 그 분야에 뛰어나야 가짜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업을 대단히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실업가인데 그러면 뛰어나지 못하면 그건 자를 붙이죠. 놈자자. 그래서 실업가는 돈이 많지만 실업자는 돈이 없어요. 그 다음 가능할 가짜입니다. 가능성. 자, 내가 천사가 될 것이냐 악마가 될 것이냐, 무한한 가능성이 있죠. 양쪽 다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가능성이죠. 가급적, 급은 미칠 급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래서 네 힘이 된다면, 범위가 미친다면 그러면 이렇게 해달라. 가급적이면 나를 좀 도와줘. 가능하다면,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허락을 받는 게 허가죠. 허가.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불문가지다. 물어보지 않아도 아는 것이, 알지자예요. 아는 것이 가능하다. 불문가지다. 물어볼 필요도 없다. 당연하다. 할 때 불문가지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 가결. 가능하다 하고 결정하는 것이 가결이죠. 그런데 부결할 때 이 부자를 잘 구분해야 돼요. 이 불자는, 이 불자와 이 불자는 다릅니다. 이건 영어의 not입니다. I'm not, it is not, not인데 이건 밑에 뭐가 들어갔어요? 입구가 들어갔죠? 그래서 입으로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반댈세, 이게 부결이죠. 입으로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고등학교 수학에서 근이 너무 많아서 그 근을 해를 정할 수 없다라고 할 때 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이 있고 너무 근이 많으면 부정, 그 다음에 근이 하나도 없으면 불능,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등학교 수학에서. 부정은 정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가부간에 결정해라 이런 말을 쓰는데 찬성하던 반대하던 그 사이에서 빨리 결정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부간 결정해라. 그 다음 가역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역은 거꾸로 역자죠. 그래서 거꾸로 들고 일어나는 도적의물이 역적이죠. 역적. 거꾸로라는 뜻이에요. 거꾸로. 그래서 거꾸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한 반응이 가역 반응입니다. 예를 들면 자, 강의 물이 햇빛을 받으면 증발이 되죠. 그래갖고 구름이 돼가지고 추우면 눈이 내려서 이렇게 얼음으로 굳어져 빙산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온도가 낮지 않으면 비가 돼서 다시 내려옵니다. 이렇게 물이 돼서 수증이 됐다가 비나 눈이 돼서 다시 물이 되는 이 과정이 가역이죠. 그런데 불가역 반응이라는 건 뭐냐? 가역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계란을 삶아보세요. 원래 계란은 약 액체, 고체 그 중간 형태인데 계란을 삶으면 다시 온도를 낮추면 그것이 다시 계란으로 돌아갑니까? 안 되죠. 이런 것이 불가역입니다. 인간도 아기에서 태어나서 점점 성장하면 피부가 노화되고 세포가 노화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인간의 삶도 불가역이죠. 근데 이제 요즘은 뭐를 바꾸느니 뭐 어쩌고 하면서, 그래서 이 인간의 삶은
가역 반응으로 돈이 많으면 가역 반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가시광선에서 시는 볼시자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보는 것이 가능한, 즉 눈에 보이는 광선이 가시광선인데, 자, 이 햇빛은 무한한 파장의 연속이에요. 적외선으로 갈수록 파장이 이렇게 깁니다. 자외선으로 갈수록 파장이 이렇게 좁아요. 파장이 좁다는 이야기는 통과력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외선을 많이 쬐면 어떻게 돼요? 피부가 죽죠? 피부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자는 보라예요. 보라 바깥에 있는 선, 이것이 자외선인데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죠. 인간은 자색까지만, 보라색까지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파장이 긴 쪽은 인간은 빨간색까지는 볼 수 있지 그 바깥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라부터 빨간색까지만 인간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시광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가짜예요. 이 모양은 어떻게 된 거냐면 위에 것은 그물망택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조개패죠. 그래서 상품이 되는 물건이에요. 그 물건에 사람인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격, 파는 물건의 가격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가치라고 할 때 이렇게 쓰는 거죠. 가치치. 어떤 한자들은 순우리말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갑은 순우리말이죠. 순우리말이 없을 때는 그냥 한자를 가지고 뜻으로 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순우리말은 없으니까. 그래서 가치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격, 격이라는 건 등급입니다. 그 사람 참 격이 있네. 그 다음 영어에서 주격, 소유격, 목적격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격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원가, 원래 생산할 때의 가격이죠. 정가, 판매할 때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정가로 판매하는 것이 정찰제죠. 근데 실제로 정가가 아니라 그 많은 가치가 있느냐? 이게 진가입니다. 그 사람의 진가를 알아볼 수 있어요. 진가. 진짜 가격, 진짜 가치. 이것이 진가입니다. 판매가, 판매하는 가격이죠. 그 다음에 액면가 하는데 이 액은 이마란 뜻이에요. 이마. 그래서 이게 얼마라고 이 이마 높은 곳에 이렇게 붙여놓죠. 5만 원, 만 원. 이게 액면입니다. 붙여놓은 가격이 액면가예요. 그 다음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가격과 관련이 있어서 그냥 합니다. 감가상각은 뭐냐면 감하고 더하고 상은 갚는다는 뜻이에요. 갚을 상. 각은 버리는 겁니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계와 같은 로봇 기계죠. 이런 것이 고정자산이에요. 유동자산은 돈, 수표 이런 게 유동자산이죠. 이런 고정자산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10년 뒤엔 이 기계를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돈을 계산할 때 우리가 지금 얼마를 갖고 있느냐 할 때는 이 떨어진 가격을, 줄어든 가격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것이 감가상각이에요. 이 상자는 사실 많이 쓰이는데 뭐냐, 보상해주다, 배상하다. 보상과 배상은 다르죠. 보상은 그 가해자가 특별히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그냥 공공기관에서 해주는 것이 보상입니다. 근데 배상은 가해자가 책임이 분명하잖아요. 그때 해주는 것, 보상해 주는 것을 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이라고 할 때 그 배상은 가해자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철거할 때 국가에서, 공공기관에서 보상을 해주죠. 그 다음 무상급식. 자, 갚지 않아도 되는 급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상하면 무슨 뜻으로 이해합니까? 공짜로란 뜻으로 이해하죠.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 무상입니다. 그 다음 대여금, 돈을 빌리면 갚아야 되죠. 그것이 상환입니다. 상은 갚을 상자예요. 그 다음 가치관이라는 낱말이 있는데, 자, 갑가짜죠. 그런데 여기에서 관은 볼관자입니다. 이 관자는 뭐냐면 지금 이 세인데 넓적부리 황새라고 하나 그래요. 이게 뭐 공룡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 뒤에 이렇게 털이 이렇게 약간 올라가 있죠. 그리고 부리부리한 두 눈, 요 밑에 건 새란 뜻입니다. 새. 새인데 두 눈이 부리부리하고 뒤에 이렇게 깃털이 나 있어요. 풀처럼. 그래서 이것이 관자입니다. 그런데 이 관자에 새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이 관자에 이게 들어가요. 이건 볼견제 뭐냐? 사람이 엎드려 있어요. 머리죠. 두 손을 짚고 있습니다. 다리고. 그러면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 제일 앞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눈이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일 앞에 튀어나오는 머리 부분으로 눈으로 보다. 그래서 이게 볼관자입니다. 이 부분의 모양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볼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관, 인생관, 세계관, 우주관, 즉 인간의 인생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그런 관점, 그것이 인간관, 인생관이죠. 인생관이나 세계관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인간이라는 게 도대체 본질이 뭐냐라고 할 때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죠. 인간은 원래 선하게 태어났다. 어떤 아이가, 갓난아이가 기어서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데 그걸 그냥 두고 볼 사람이 누가 있느냐. 본성은 선한 것이다. 라고 맹자는 얘기했는데 그것을 성선설이라고 하고 본성입니다. 본성. 순자는 아니야, 악랄해. 그래서 성악설입니다. 그런데 이 맹자의 원래 이름은 맹가예요.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을 낮출 때 야 김가 이리 와봐 이렇게 얘기하죠. 상대방을 높일 때는 아 김씨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씨 이리 오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한자가 다른데도 이 맹자의 이름은 맹가입니다. 그러면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김가, 이가, 박가 하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맹씨를 놀릴 때 야 맹가야 이렇게 놀립니다. 그럼 어때요? 맹자의 후손인데 그 후손들은 열받치죠. 가로 부르니까. 예. 이 자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란 뜻도 있지만 극존칭으로 씁니다. 극히 높은 존칭. 그래서 이제 중국의 성인들은 다 공자, 맹자, 순자, 묵자 이렇게 자자 돌림이에요. 극존칭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여자 이름에는 이 자가 많아요. 한국 발음 말하면 순자, 조자, 아침에 태어났으니까. 근데 이게 일본 발음으로 꼬거든요. 꼬. 그래서 아침에 태어나면 아사꼬, 요리꼬 뭐 이런 식으로 이 꼬자리는 되게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봤더니 일본은 여자를 인간 취급을 안 했죠. 옛날에는. 여자는 그 인간이 아니라 동물 수준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들은 자기 딸이 이제 시집 가면 얼마나 그 천대를 받고 무시를 받고 살겠어요. 그래서 이름이라도 극존칭을 해서 그런 전통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여자 이름은 꽃자 돌림이 많죠. 그런데 이제 지금 할머니들 중에도 나이 많은 할머니들 보면 이름이 자자로 끝나는 할머니들이 많아요. 왜? 일제시대 때 문화라는 건 서로 영향을 받거든요. 잘 나가는 쪽을 따라갑니다. 일제시대 때 조선 사람들의 대부분 조선 사람들의 꿈이 뭐예요? 일본 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본 문화가 우리한테 그대로 침투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의 부모, 증조 할아버지가 이름을 이렇게 지어서 여전히 이름을 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굉장히 긴데 가능하면 짧게 자르려고 하지만 이렇게
같은 글자는 같이 묶어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완전학습 잘하고 있나요? 개념을 이해하는데 육수의 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완전학습 잊고 있었으면 다시 한번 힘내시기 바랍니다. 가장 쉽고 편한 길, 마다할 일이 아니죠? 자,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